대머리인데 왜 이렇게 섹시하냐며 비구네에게 추파를 던지던 중대장이 특전사 여승의 눈빛 한 번에 오금이 저려 그 자리에서 바지에 지리고 도망치게 되는 짜릿한 기선제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살리 휴전선과 맞닿은 서부 전선의 요충지이자 육군 제25보 병사단 비룡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땅은 늦가을의 정취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가막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부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호국 비룡사의 풍경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사각. 이른 새벽 짙은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마당을 쓰는 빗질 소리뿐이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여승, 연화 스님은 묵묵히 낙엽을 쓸어 담고 있었다. 그녀가 쥔 대나무 빗자루는 마치 그녀의 손과 하나가 된 듯 물 흐르듯 움직였다. 낙엽 하나 먼지 한 톨도 허투루 날리지 않는 절제된 동작이었다. 연화가 허리를 펴고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땀방울이 맺힌 이마 아래로 삭발한 머리는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머리카락 한 올 없는 민머리였지만 그녀의 미모는 기이할 정도로 눈부셨다. 가늘고 긴 목선, 쌍꺼풀 없이 크고 서늘한 눈매, 그리고 굳게 담은 붉은 입술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겼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세속의 화려함이 아닌 마치 날이 잘 산명검이 뿜어내는 서늘한 아름다움에 가까웠다. 후. 그녀는 짧은 숨을 내뱉으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속세의 이름 독고휘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그 중에서도 최정예라 불리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대테러 팀장을 역임하며 소령까지 진급했던 그녀였다. 남자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지옥 같은 훈련을 웃으며 받아내고 수많은 작전에서 귀신 같은 솜씨로 적을 제압했던 검은 베레의 마녀. 그것이 그녀의 과거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KK 소총도 단검도 아닌 낡은 빗자루였다. 그녀는 과거의 업을 씻어내기 위해 스스로 군복을 벗고 이곳 비룡사로 들어왔다. 스님. 연화 스님. 고요를 깨는 경박한 목소리가 산사의 정적을 찢어놓았다. 연화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군화 발자국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대웅전 앞마당으로 들어선 인물은 본부중대장 마갑두 대위와 그의 수하 왕대포 병장이었다. 마갑두는 껄렁한 자세로 전투복 상의 지퍼를 배꼽까지 내린 채 다가왔다. 덩치는 산만한데 눈빛은 비열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연화의 뒷모습을 훑어내리며 입맛을 다셨다. 오늘도 부지런하시네. 우리 이쁜 스님은 빗질하는 뒤태도 어쩜 이렇게 예술이실까? 응? 안 그렇냐, 왕 병장? 아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중대장님. 제가 입대 전에 강남 클럽 꽤나 다녔는데 거기 에이스들도 우리 연화 스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머리카락이 없어도 이렇게 섹시한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왕대포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연화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동요가 없었다.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오셨습니까? 부처님 도량에서는 정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마갑두와 왕대포에게 그 목소리는 그저 듣기 좋은 여인의 울림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마갑두가 성큼성큼 다가와 연화의 바로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아이고, 정숙이라니요. 우리가 뭐 나쁜 짓 했습니까? 군 생활에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으러 온 건데 너무 차갑게 구시네. 그나저나 스님, 오늘따라 피부가 더 고우십니다.
절반만 먹고 어떻게 이런 피부가 나오지? 혹시 밤마다 몰래 뭐 바르십니까? 마갑두의 손이 연화의 어깨 쪽으로 슬그머니 뻗어왔다. 승복 위로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은근슬쩍 몸을 만지려는 수작이었다. 그 순간 연화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빛났다. 그녀의 본능이 반응했다. 과거 707 시절이었다면 마갑두의 손목은 이미 꺾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처박혔을 것이다. 0.1초의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마갑두의 관절을 제압하고 급소를 타격하는 12가지의 시뮬레이션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멈췄다. 그녀는 이제 군인이 아닌 수행자였다. 연화는 자연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빗자루를 고쳐 잡았다. 마갑두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마갑두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분명 닿았다고 생각했는데 손끝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라? 마갑두가 머쓱한 표정으로 손을 거두었다. 차를 내어오겠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계시지요. 연화는 무미건조하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요사체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마갑두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싸게 굴기는 야, 왕병장. 저거 봐라. 걸음걸이도 아주 꼿꼿한 게 보통이 아니야. 저런 여자가 머리 기르고 사복 입으면 진짜 난리 날 텐데 말이야. 아까워 죽겠어. 그러게 말입니다. 중대장님, 어떻게 좀 잘 구슬려 보십시오. 계급장 파워로 밀어붙이면 스님이고 뭐고 꼼짝 못하지 않겠습니까? 곧 소령 진급 심사도 있으신데 별 달고 오면 아주 껌뻑 죽을 겁니다. 크크크. 그럴까? 아, 진짜 확 그냥. 저질스러운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찻잔을 꺼내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살기를 억누르기 위한 처절한 인내였다. 그녀가 이곳 25사단 비룡사로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 작전 중 자신의 판단 착오로 부하를 잃었던 끔찍한 기억. 적을 섬멸하는 데에는 귀신이었지만 정작 가장 아끼던 부하의 생명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군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해공 스님은 갈 곳 잃은 그녀를 받아주며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었다. 내 안의 칼날이 녹슬어 흙이 될 때까지 힘을 쓰지 말거라. 내 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지 굴복시키는 데 써서는 아니 된다. 연화는 뜨거운 찬물에 찻잎을 띄우며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되뇌었다. 마갑두 같은 인간들은 군에 있을 때 수도 없이 보아왔다. 계급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부하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여자 부사관들을 성적 대상화하던 쓰레기들. 그때는 군법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그들을 철저히 밟아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찻상을 들고 법당으로 들어서자 마갑두와 왕대포는 부처님 불상 앞에서도 삐딱하게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차 드십시오. 연화가 다소곳이 찻상을 내려놓았다. 향긋한 녹차 향이 퍼졌지만 법당 안의 공기는 탁했다. 마갑두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노골적인 눈빛으로 연화의 손을 쳐다봤다. 손가락에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끄러워 보였지만 사실 그녀의 손바닥 안쪽과 검지에는 총을 다루며 생긴 단단한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스님, 차만 주지 말고 여기 좀 앉아보시지. 군 생활 힘든 얘기 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인의 의무잖아. 마갑두가 자신의 옆자리를 팡팡 손바닥으로 쳤다. 저는 수행이 부족하여 중생의 고뇌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주지 스님께서 곧 오실 테니 기다리시지요. 아, 진짜 답답하네. 주지 스님, 그 늙은 양반하고 무슨 재미로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젊은 스님하고 대화가 하고 싶다니까. 어이, 연화 스님.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여기 사단 본부 중대장이야.
내 말 한마디면 여기저래 보급품 끊기고 지원 끊기는 거 일도 아니라고. 알아? 마갑두가 으름장을 놓았다. 전형적인 협박이었다. 연화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깊고 고요해서 마갑두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마치 맹수 앞에 초식동물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는 애써 그 기분을 무시했다. 일개 여승 따위가 뭘 어쩌겠어라는 오만함이 앞섰기 때문이다. 보급은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지 대위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도량은 보급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심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연화의 차분한 반박에 마갑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부하인 왕 병장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게 진짜 말대꾸를 해? 야, 너 내가 우습게 보이지? 내가 맘만 먹으면 너 같은 거 군기 교육대 보내서 뺑뺑이 돌릴 수도 있어. 어디서 설교질이야. 마갑두가 찻잔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찬물 몇 방울이 연화의 승복 자락을 적셨다. 중대장님 진정하십시오. 스님이 아직 사회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왕대포가 말리는 척하며 끼어들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는 바닥에 엎질러진 찬물을 닦는 척하며 연화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스님 조심하셔야죠. 다치십니다. 제가 닦아드릴게. 왕대포의 손이 연화의 발목에 닿으려는 찰나 연화가 미끄러지듯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왕대포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꼬꾸라질 뻔했다.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아침 예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화는 바닥에 깨진 찻잔 조각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았다.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이 손을 찌를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너무나 정교해서 털끝만큼의 상처도 입지 않았다. 그녀는 깨진 조각들을 쟁반에 담고는 일어섰다. 마갑두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절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야, 가자. 마갑두가 법당 문을 걷어차고 나갔다. 왕대포도 킬킬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스님, 다음에 올 땐 술이라도 한 병 숨겨 놓으십시오. 맨입으로 설법 듣기는 좀 심심하니까. 두 남자가 사라지고 난 뒤 법당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연화는 흐트러진 방석을 정리하고 부처님 앞에 섰다. 그녀는 합장한 채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마갑두와 왕대포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이었던 것이 이제는 노골적인 희롱과 협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지금 그들이 건드리고 있는 여인이 맨손으로 사람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인간 병기였다는 사실을. 그날 오후 비룡사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던 연화는 낯익은 얼굴들을 보았다. 이번에는 마갑두 무리가 아니었다. 부대의 병사들이 작업 지원을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억지로 끌려온 듯한 표정, 그리고 어딘가 다치고 멍든 모습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병사가 있었다. 왜소한 체격의 안경을 쓴 계급장을 보니 이등병이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작업을 지시하는 선임병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야, 김이병, 동작 봐라. 다리 병신이라고 봐주니까 아주 기어오르지. 빨리빨리 안 움직여? 죄송합니다. 김이병이라 불린 병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의 눈이 가늘어졌다. 단순한 얼차려 수준이 아니었다. 저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였다. 그리고 그 뒤편 나무 그늘 아래서 담배를 피우며 그 모습을 킬킬대고 지켜보는 왕대포 병장이 있었다.
연화는 도끼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간식을 좀 내오겠습니다. 연화의 등장에 선임병들은 흠칫 놀라며 자세를 고쳤다. 하지만 왕대포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비아냥거렸다. 어이구 스님. 우리 애들 강하게 키우는 중인데 왜 방해하십니까? 군대는 원래 이렇게 굴러야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다친 병사를 저리 부리는 것은 군기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폭력? 하하. 스님이 뭘 안다고 떠드십니까? 군대 와봤어요? 총 한 번 쏴봤냐고. 여자들이 이래서 안 된다니까. 편하게 밖에서 커피나 마시던 시절 생각하면 안 되지. 왕대포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눈치를 보며 킥킥거렸다. 김이병만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연화는 김이병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단단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다. 많이 아픈가 보구나. 의무대는 다녀왔느냐?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진 겁니다. 김이병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왕대포를 힐끔거렸다. 그 눈빛 하나로 연화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이 부대의 병영 부조리는 뿌리가 깊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갑두와 그가 비호하는 왕대포 같은 자들이 있었다. 연화는 김이병의 주머니에 몰래 초코파이 하나를 찔러 넣어주며 귓속말을 했다. 힘들면 언제든 법당으로 오너라. 부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김이병은 놀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연화의 눈빛은 아까의 차가움과는 달리 한없이 따뜻하고 든든했다. 작업이 끝나고 병사들이 돌아간 뒤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다. 해공주지 스님이 연화를 불렀다. 연화야. 예, 스님. 내 마음속에 이는 바람이 거세구나. 해공 스님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허나 터트리는 것 또한 답은 아니지. 허나 명심하거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내가 가진 힘이 칼이 될지 아니면 중생을 구제할 방편이 될지는 오직 내 마음에 달렸다. 연화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요사체 밖으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25사단의 밤하늘은 유독 맑았다. 과거 707 시절 야간 침투 훈련을 하며 보았던 그 하늘과 같았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마갑두와 왕대포의 만행은 단순히 그녀를 희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힘없는 병사들을 짓밟고 신성한 도량마저 더럽히고 있었다. 이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수행인가? 아니면 불의를 응징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인가? 그때 멀리 행정반 쪽에서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일반인이라면 바람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겠지만 청각이 극도로 발달한 그녀에게는 선명하게 들렸다. 살려 주세요. 그것은 낮에 보았던 김이병의 목소리였다. 연화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자비로운 수행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베레의 마녀 독고휘란이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표범처럼 빠르게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발은 지면에 닿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경고는 필요했다. 그녀는 오늘 밤 작은 파문을 일으킬 생각이었다. 양주시 남면 신살리의 밤은 깊고도 어두웠다. 가막산 줄기를 타고 내려온 냉기는 병영의 담벼락을 넘어 병사들의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비룡부대 본부중대 보일러실 뒤편의 낡은 창고에서는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야 김일병. 소리가 너무 작다.
아프면 비명을 질러야지 왜 참고 그래. 재미없게. 왕대포 병장은 군화 발끝으로 바닥에 웅크린 김이병의 옆구리를 툭툭 찼다. 퍽퍽. 둔탁한 타격음이 좁은 창고 안을 울렸다. 김이병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통을 삼키고 있었다. 비명을 지르면 시끄럽다고 더 맞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의 주변에는 왕대포를 따르는 상병 2명이 낄낄거리며 망을 보고 있었다. 왕 병장님, 이 새끼 이거 독한데요? 아까 중대장님이 교육 좀 확실히 시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다. 마갑두 대위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건데 대충 하고 끝낼 수가 있나. 야, 김민수. 너 오늘 낮에 그 여승한테 뭐라고 꼰질렀냐? 초코파이 받아 처먹으면서 아주 살만했지? 왕대포가 김이병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다. 깨진 안경 너머로 공포에 질린 김이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야. 군대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죽어, 임마. 왕대포가 주먹을 치켜들었다. 그때였다. 휘잉. 창고의 녹슨 철문 틈새로 기이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분리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다. 낡은 형광등이 치직거리며 깜빡였다. 왕대포와 부하들이 흠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뭐야? 바람인가? 병장님, 여기 문 닫혀 있는데요? 망을 보던 상병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형광등이 완전히 나갔다가 다시 팟하고 켜졌다. 그리고 그 찰나의 암전 속에서 창고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관물대 하나가 우당탕하고 무너져 내렸다. 으악! 깜짝이야. 세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다. 김이병만이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왕대포는 욕설을 내뱉으며 무너진 관물대 쪽으로 다가갔다. 아씨, 뭐야 이거. 쥐새끼가 지나갔나. 야, 가서 확인해봐. 부하 상병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관물대 사이를 살폈다. 하지만 그곳엔 쥐는커녕 먼지 뭉치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상병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관물대가 쓰러진 벽면, 그 시멘트 벽에 깊이 박힌 작은 돌멩이 하나. 마치 총알처럼 시멘트를 파고든 그 돌멩이 주변으로 미세한 균열이 가 있었다. 병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벽이 뭐. 호들갑 떨지 말고. 헉. 왕대포가 다가와 벽을 본 순간 창고 밖에서 스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엿보가. 무겁구나. 여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라기엔 너무나 낮고 서늘해서 마치 땅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누구야? 야, 밖에 나가봐. 왕대포가 소리쳤지만 부하들은 이미 다리가 풀려 움직이지 못했다. 비룡부대에는 예전부터 처녀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이 있었다. 6.25 전쟁 당시 가막산에서 죽은 원혼들이 떠돈다는 이야기였다. 잘못 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이병이 헛것을 본 듯 중얼거렸다. 왕대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김이병을 때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야, 오늘은 이만한다. 재수옴 붙었네 진짜. 가자. 왕대포와 일당들은 허둥지둥 창고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 창고 안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다. 김이병은 고통과 두려움에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분리되어 나왔다. 회색 승복을 입은 연하였다. 그녀는 창고 천장의 철제 빔 위에 매달려 있었다. 호흡을 완전히 죽인 채 박쥐처럼 매달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소리 없이 바닥으로 착지했다. 3미터가 넘는 높이였지만 발소리는 고양이보다 조용했다.
그녀는 김이병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품에서 작은 연고통을 꺼냈다. 일어나거라. 김이병이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연화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긴장을 풀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낮에 보았던 자애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깊었다. 스님, 어떻게 여기에? 부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나 보다. 연화는 김이병의 찢어진 입가와 멍든 팔에 직접 만든 약초 연고를 발라주었다. 시원한 향과 함께 통증이 가라앉았다.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섬세했다. 미안하구나. 내가 조금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연화는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아까 왕대포가 주먹을 휘두를 때 그녀는 품에 지니고 있던 작은 자갈돌을 튕겨 관물대를 무너뜨렸다. 손가락 힘만으로 돌을 쏘아보내는 탄지공의 일종이었다. 만약 그녀가 마음을 먹었다면 그 돌은 왕대포의 관자놀이를 뚫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해공 스님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사리를 억눌렀다. 스님, 저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김이병이 연화의 승복 자락을 붙잡고 오열했다. 제가 못나서 제가 약해서 당하는 겁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한테는 잘 지낸다고 거짓말했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연화는 김이병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과거 작전 중에 잃었던 자신의 부하도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찾았었다. 지키지 못한 생명에 대한 부채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내 잘못이 아니다. 약한 것이 죄가 아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강자가 죄인인 것이다. 연화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죽지 마라. 버텨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내가 돕겠다. 스님이요? 하지만 저들은 간부들이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마갑두 대위님이 군인의 계급은 나라를 지키라고 준 것이지 부하를 짓밟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 계급장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들이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연화는 김이병을 부축하여 내무반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707 특임단을 떠날 때 대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돕고 소령, 자네는 칼이야. 너무 예리해서 자네 자신까지 베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칼이지. 부디 그날을 칼집에 잘 갈무리하게. 그녀는 이제 그 칼집을 조금씩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폭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영혼 깊숙이 공포와 깨달음을 심어주는 방식이어야 했다. 그것이 비구니가 된 독고휘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였다. 다음 날 아침 비룡사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밤사이 귀신 소동을 겪은 왕대포가 마갑두에게 달려가 고자질을 한 모양이었다. 마갑두 대위가 씩씩거리며 지프차를 몰고 절 마당까지 들어왔다. 타이어가 흙바닥을 거칠게 긁으며 멈춰섰다. 주지 스님 어디 계십니까? 마갑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대웅전에서 아침 예불을 마치고 나오던 해공 스님과 연화가 그를 맞이했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입니까, 대위님? 해공 스님이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소란이요? 지금 우리 애들이 이 절 근처에서 귀신을 봤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스님들이 밤마다 무슨 굿이라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터가 안 좋은 거야? 마갑두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었다. 사실 그는 어젯밤 왕대포에게서 김이병을 손봐주다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짜증이 나 있던 차였다.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다. 귀신이라니요. 청정한 도량에 잡귀가 있을 리 없습니다. 아마 장병들이 심신이 고단하여 헛것을 본 게지요. 아, 몰라요. 아무튼 기분 나빠서 원.
그리고 주지 스님, 이번 주 일요일 종교 행사 때 우리 중대원들 단체로 올 건데 점심 메뉴가 뭡니까? 지난번처럼 비빔밥 나부랭이 주면 애들 폭동 일어납니다. 고기 좀 내놓으시오, 고기. 삼겹살 파티 한번 합시다. 절에서 고기를 내놓으라니.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도발이었다. 연화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대위님, 사찰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정고기가 드시고 싶으면 영외식당을 이용하십시오. 연화가 나서서 딱 잘라 말했다. 마갑두가 연화를 쏘아보았다. 이 스님이 진짜. 아, 그래. 그럼 부식비 나오는 거 다 어디다 쓰는 거야? 당신들이 뒤로 빼돌리는 거 아니야? 내가 감찰부에 찔러서 여기 털어버릴 수도 있어. 마갑두가 삿대질을 하며 연화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역한 담배 냄새가 풍겼다. 말씀 삼가십시오. 지원금은 전액 장병들 간식과 시설 보수에 쓰입니다. 장부는 언제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사 출신이야. 내 동기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마갑두는 자신의 출신을 들먹이며 열등감을 폭발시켰다. 사실 그는 동기들에 비해 진급이 늦어 25사단 전방부대로 밀려난 처지였다. 그 열등감이 엉뚱한 곳으로 분출되고 있었다. 연화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죽은 사람을 보는 듯 무감정했다. 그 눈빛에 마갑두는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없는 위축감을 느꼈다. 젠장, 왜 저 여자 눈만 보면 오금이 저리는 거지? 마갑두는 헛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두고 봅시다. 일요일에 두고 봐.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마갑두가 차를 타고 사라지자 해공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연화야. 예, 스님. 바람이 멈추질 않는구나. 폭풍이 오려나 봅니다. 연화는 멀어지는 지프차를 바라보며 은조렸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염주알 하나가 빠직하는 소리와 함께 미세하게 금이 갔다. 일요일 아침 비룡산은 평소와 달리 소란스러웠다. 마갑두 대위가 예고한 대로 본부중대 병력 100여 명을 이끌고 종교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순수한 종교 활동이 아니었다. 병사들은 강제로 동원된 기색이 역력했고 마갑두와 간부들은 법당 뒤편에 자리를 잡고 껌을 씹으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 법회 시간. 해공 스님이 법상에 올라 설법을 시작했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서 스스로를 태우고 주변까지 죄로 만듭니다. 마음을 비우고. 아, 스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마이크 좀 키우시오. 마갑두가 뒤에서 고함을 쳤다. 엄숙해야 할 법당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병사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고 해공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하지만 마갑두의 방해는 계속되었다. 지루하다 지루해. 야, 왕 병장. 가서 찬불가라도 틀어봐. 신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왕대포가 낄낄거리며 음향기기 쪽으로 다가갔다. 연화가 그 앞을 막아섰다. 물러가십시오. 법회 중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당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했다. 왕대포는 멈칫했다. 지난번 창고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에는 중대장이 보고 있었다. 아, 비키시라니까요. 중대장님 명령이라니까? 왕대포가 연화를 밀치려 했다. 그 순간 연화의 몸이 유령처럼 살짝 옆으로 비켜났다. 왕대포는 허공을 밀고 중심을 잃어 앞으로 고꾸라졌다. 쿵. 꽤 큰 소리가 났다. 아이쿠. 병사들 사이에서 참았던 웃음이 터져나왔다. 쪽팔림에 얼굴이 벌개진 왕대포가 벌떡 일어나 연화에게 대들었다. 이게 진짜 사람을 쳐? 그는 주먹을 쥐고 연화를 위협했다.
법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신성한 법당에서 군인이 스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초유의 사태였다. 마갑두는 말리기는커녕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다. 연화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왕대포의 주먹이 날아오는 궤적을 이미 읽고 있었다. 피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을 뿐이다. 그 기세가 너무나 맹렬하여 왕대포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멈추고 뒷걸음질 쳤다. 부처님 앞입니다. 살기를 거두십시오. 연화가 말했다. 그때 마갑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야, 왕대포, 뭐 하는 거야? 여자 하나 못 이겨서 쩔쩔매. 비켜봐. 마갑두가 군화발로 법당 바닥을 쿵쿵 울리며 다가왔다. 190cm의 거구가 주는 위압감은 대단했다. 그는 연화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당신 내가 우습지? 내 부하 망신 준 게 나 망신 준 거랑 같은 거 알아? 망신은 스스로 자초하신 겁니다. 뭐? 이 여편네가 진짜. 마갑두가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들어 올렸다. 연화의 뺨을 올려붙이려는 동작이었다. 병사들이 하며 비명을 질렀다. 짝! 소리가 났다. 하지만 연화의 고개는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마갑두의 손목이 허공에 멈춰 있었다. 연화가 한 손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챈 것이다. 마갑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가냘퍼 보이는 여승의 손이 자신의 두꺼운 손목을 강철 족쇄처럼 조이고 있었다. 이거 안 나? 마갑두가 힘을 주어 손을 빼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바위에 낀 것 같았다. 연화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아귀 힘은 점점 더 강해졌다. 마갑두의 손목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마갑두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부하들이 보고 있어 그럴 수도 없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대위님, 이곳은 힘을 과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연화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직 마갑두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다. 한 번만 더 신성한 곳에서 행패를 부리시면 그때는 부처님의 자비가 아닌 명왕의 분노를 보시게 될 겁니다. 연화는 잡고 있던 손을 툭 놓았다. 마갑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손목에 시퍼런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공포와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너, 두고 보자. 전원 철수. 야, 다 나가. 마갑두는 도망치듯 법당을 빠져나갔다. 왕대포와 간부들도 허둥지둥 그 뒤를 따랐다. 병사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묘한 통쾌함을 느끼며 연화를 경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구석에 앉아있던 김이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소동이 끝나고 점심 공양 시간. 연화는 식당 뒤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해공 스님이 다가왔다. 손을 썼구나. 죄송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내가 쥔 칼자루가 흔들리는구나. 허나 그 또한 인연이겠지. 마 대위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더 큰 파도를 몰고 올 게다. 해공 스님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날 오후 사단 사령부에서 감찰 장교들이 비룡사를 들이닥쳤다. 마갑두가 비룡사가 민간인 불법 거주를 조장하고 군수 물자를 횡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사단 감찰부에서 나왔습니다. 장부와 창고 좀 확인하겠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단 감찰 참모가 들이닥쳐 요사체와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쌀독을 엎고 서랍을 쏟아부으며 무례하게 수색을 진행했다. 연화가 막으려 했으나 감찰 참모는 싸늘하게 말했다.
협조 안 하시면 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합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군부대 내에서 장사하시는 거 문제될 소지 많은 거 아시죠? 그들은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며 해공 스님과 연화를 몰아세웠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지만 절은 난장판이 되었다. 오늘은 경고 차원에서 끝내지만 혐의점 발견되면 바로 퇴거 조치입니다. 처신 잘하십시오. 감찰 참모는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저녁이 되자 갑자기 절로 들어오는 수도와 전기가 끊겼다. 본부 중대에서 시설 보수를 핑계로 비룡사로 연결된 라인을 차단해버린 것이다. 어둠이 깔린 비룡사.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해공 스님과 연화는 마주 앉았다. 저들이 저희를 말려 죽이려나 봅니다. 연화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전기는 없어도 살 수 있고 물은 길어다 먹으면 된다. 허나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는 어찌할꼬. 해공 스님은 담담했다. 하지만 연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생존권을 위협하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폭거였다. 마갑두, 내가 정령 지옥을 보고 싶은 게로구나.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님, 잠시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려느냐? 물을 길어오겠습니다. 아주 깊고 차가운 물을. 연화는 승복 소매를 단단히 묶었다. 그녀는 요사체 구석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군 시절 사용하던 이제는 빛바랜 검은색 가죽 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꼈다. 손에 착 감기는 익숙한 감각. 3년 만에 다시 껴보는 마녀의 장갑이었다. 그 시각 본부 중대 중대장실, 마갑두와 왕대포 그리고 행보관 등 간부들은 삼겹살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외부에서 몰래 들여온 소주 박스가 쌓여 있었고 불판 위에서는 고기가 지글거렸다. 속이 다 시원하네. 오늘 그 여편네 표정 봤어야 하는데. 전기 끊기고 물 끊겨서 지금쯤 촛불 켜고 울고 있을 겁니다. 왕대포가 소주잔을 비우며 낄낄거렸다. 그래야지. 감히 누굴 건드려. 내가 25사단 마당발이야. 감찰 참모랑 내가 호영호제하는 사이인데 내 말 한마디면 절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지. 마갑두가 상추쌈을 크게 싸서 입에 넣으며 거드름을 피웠다. 중대장님, 근데 아까 낮에 손목 잡혔을 때 진짜 못 푸신 겁니까? 아니면 봐주신 겁니까? 왕대포가 눈치 없이 물었다. 마갑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야, 내가 당연히 봐준 거지. 여자를 힘으로 이겨서 뭐하냐? 뼈 부러질까봐 참은 거야, 임마. 역시 상남자십니다. 그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술판을 벌이고 있을 때 중대장실 밖 복도의 불이 갑자기 꺼졌다. 파박. 뭐야? 정전인가? 행보관이 두리번거렸다. 아씨, 비룡사 전기 끊으랬더니 우리 거까지 끄는 거 아냐? 당직 사령한테 전화해봐. 마갑두가 소리쳤다. 그때 굳게 닫힌 중대장실 문이 스르르 열렸다. 바람 한 점 없는 복도에서 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다. 술 기운에 달아올랐던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어두운 복도 끝 희미한 비상유도등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었다. 회색 승복을 입었지만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실루엣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들이 알던 예쁜 스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가막산 깊은 곳에서 굶주린 호랑이가 내려온 듯한 압도적인 포식자의 기운이었다. 누구야? 마갑두가 술병을 들고 일어섰다. 어둠 속의 인물이 한 걸음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고기가 참 맛있어 보이는구나. 연화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자비롭지 않았다. 그것은 전장을 누비던 검은 베레, 독고휘란 소령의 눈빛이었다. 중생들이 배가 불러. 겁을 상실했구나. 연화가 문을 닫았다. 철컹. 문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제 이 방은 밀실이었다. 그리고 사냥은 시작되었다. 철컥. 육중한 철제문이 닫히는 소리가 중대장실의 공기를 갈랐다. 비상유도등의 초록색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곳은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부대의 사무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 포식자와 먹잇감만이 존재하는 밀실이었다. 마갑두 대위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덜덜 떨렸다. 눈앞에 서 있는 여승, 연화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낮에 보았던 정갈한 수도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야생 짐승의 안광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누구냐고 물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마갑두가 꽥 소리를 질렀다. 공포를 감추기 위한 과장된 몸짓이었다. 왕대포 병장과 행보관 그리고 아부 떨던 간부들 서너시 주춤거리며 일어섰다. 이 스님이 진짜 미쳤나. 야, 왕 병장. 뭐해. 당장 끌어내. 마갑두의 고함에 왕대포가 엉거주춤 앞으로 나섰다. 술 기운이 오른 왕대포는 상황 파악이 덜 된 상태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연화에게 다가갔다. 아, 스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밤에 외로우셨어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찾아오시면 곤란. 왕대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연화의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오른손이 허공을 가르는가 싶더니 왕대포의 턱 밑을 정확하게 올려쳤다. 주먹이 아닌 손바닥 아래의 단단한 부분인 장저였다. 퍽. 둔탁하면서도 경쾌한 타격음이 좁은 방 안을 울렸다. 왕대포의 고개가 90도로 꺾이며 180cm가 넘는 거구가 붕 떴다가 바닥으로 처박혔다. 컥. 왕대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뒹굴며 헛구역질을 했다. 뇌가 흔들려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상태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짐승의 언어로 말해야 알아듣는다면 그리해주마. 연화가 낮게 은조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갑두를 향해 걸어갔다. 야, 이 미친년이. 잡아. 다들 뭐해. 저거 간첩 아니야? 마갑두가 소주병을 거꾸로 쥐고 휘둘렀다. 깨진 유리병이 흉기처럼 번뜩였다. 동시에 행보관과 다른 간부 2명이 연화에게 달려들었다. 비록 썩어빠진 군인들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체격 건장한 성인 남성 셋이었다. 좁은 공간에서 3명이 동시에 덤비면 아무리 고수라도 당해내기 쉽지 않다. 하지만 연화에게 그들의 움직임은 슬로 모션처럼 보였다. 먼저 달려든 행보관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기 직전 연화는 상체를 살짝 숙이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어깨가 행보관의 명치를 강타했다. 행보관이 숨을 멈추며 앞으로 고꾸라질 때 연화는 그의 팔을 잡아당겨 뒤따라오던 소대장 쪽으로 밀어버렸다. 우당탕. 2 사람이 엉켜 넘어지며 삼겹살 불판이 엎어졌다. 뜨거운 기름과 숯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 뜨거. 아. 바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갑두뿐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눈을 희번덕거렸다. 오지 마. 오면 찌른다. 나 특공무술 유단자야. 마갑두가 깨진 소주병을 마구 휘둘렀다. 연화는 피식 차가운 비소를 흘렸다. 특공무술? 그따위 춤사위로 누굴 지키겠다는 것이냐. 연화는 마갑두가 병을 휘두르는 타이밍에 맞춰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왼손이 뱀처럼 휘감겨 들어가 마갑두의 손목 안쪽 신경이 모여있는 급소를 정확히 눌렀다. 악! 마갑두의 손에 힘이 풀리며 소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연화의 오른손이 마갑두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대로 들어올려 벽으로 밀어붙였다. 쾅! 마갑두의 뒤통수가 벽에 부딪혔다. 발이 바닥에서 10cm는 떠올랐다. 거구의 남자를 한 손으로 들어올리는 괴력. 마갑두는 숨이 막혀 캑캑거렸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나 줘. 중대장, 내 놈이 군인인가? 아니면 제복 입은 양아치인가? 연화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관의 목소리 같았다. 대답해라.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힘없는 병사들을 괴롭히고 수행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내 놈이 배운 군인 정신인가? 잘못? 내 입에서 나오는 그따위 가벼운 사과는 필요 없다. 몸으로 기억하게 해주지. 공포가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연화는 잡고 있던 멱살을 놓고 순식간에 마갑두의 양 어깨 관절을 가격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관절이 순간적으로 탈골되었다가 다시 맞춰지는 극심한 고통이 마갑두를 덮쳤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없었다. 연화는 바닥에 뒹구는 왕대포와 간부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꿇어라. 연화의 짧은 명령에 그들은 조건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마치 군견 훈련소의 개들처럼 순종적이었다. 지금부터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너희가 즐겨하던 방식대로. 연화는 바닥에 흩어진 삼겹살 집게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불판 위에 타다 만 숯덩이 하나를 집게로 집어 올렸다. 붉게 타오르는 숯덩이가 치익 소리를 냈다. 사람을 괴롭힐 때는 즐거웠겠지. 이제 그 업보가 너희 살갗에 닿을 때 어떤 느낌인지 상상해 보아라. 연화가 숯덩이를 왕대포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확 끼쳤다. 왕대포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 없었다. 오줌을 지릴 것만 같았다. 살려주세요.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김이병 안 괴롭히겠습니다. 제발. 왕대포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 김이병뿐만이 아니다. 너희가 짓밟은 모든 인격들에게 사죄해라. 연화는 숯덩이를 다시 불판에 던져 넣었다. 오늘 밤은 육체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추악한 영혼을 씻어내기 전까지 나는 매일 밤 너희 꿈속에 나타날 것이다. 연화는 쓰러져 있는 마갑두의 머리채를 잡고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일 아침 비룡사로 들어오는 전기와 수도를 원상복구해라.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때는 내 놈이 그토록 자랑하는 군 생활을 불명예 전역으로 끝내주마. 내가 가진 증거들이 터지면 너는 영창이 아니라 교도소로 가게 될 테니까. 연화가 말한 증거가 무엇인지 마갑두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거짓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연화는 방을 나가기 전 바닥에 떨어진 마갑두의 소령 진급 심사 서류를 밟고 지나갔다. 군화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진급? 꿈도 꾸지 마라. 너 같은 쓰레기가 올라갈 곳은 단두대뿐이다. 철컥. 문이 열리고 연화가 사라졌다. 복도의 불이 다시 들어왔다. 환해진 방 안은 그야말로 폐허였다. 마갑두와 왕대포 그리고 간부들은 서로의 처참한 몰골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덜덜 떨고만 있었다. 그날 밤 마갑두는 악몽을 꾸었다. 거대한 검은 호랑이가 자신을 물어뜯는 꿈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깨어났다. 팬티가 축축했다. 다음 날 아침 비룡사에는 다시 맑은 물이 콸콸 쏟아졌고 전등에는 환한 불이 들어왔다. 해공 스님은 영문을 모른 채 부처님의 가피라며 기뻐했지만 연화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본부 중대의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다. 마갑두 중대장은 계단에서 굴렀다는 핑계로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녔고 왕대포 병장은 턱에 붕대를 감은 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구석에 박혀 있었다. 병사들은 간부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하루아침에 얌전해진 그들의 모습에 의아해했다. 특히 김이병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라면 지나갈 때마다 뒤통수를 때리거나 욕을 했을 왕대포가 자신을 보고는 흠칫 놀라며 슬금슬금 피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김이병의 시선이 멀리 비룡사 쪽으로 향했다. 낙엽을 쓰는 연화 스님의 모습이 보였다. 어제와 다름없는 평온한 모습이었지만 김이병은 직감했다. 자신을 구해준 그 그림자가 누구였는지. 한편 마갑두는 공포 속에서도 도끼를 품고 있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그년이 인간병기든 뭐든 결국은 민간인이야. 증거. 웃기고 있네. 절간에 처박혀 있는 주제에 무슨 증거가 있다고. 마갑두는 행보관을 은밀히 불렀다. 행보관, 오늘 밤에 작업 좀 하자. 예. 무슨 작업 말입니까? 그중 장부 말이야. 부식비랑 비품비 횡령한 거 적어놓은 이중 장부. 그거 사무실 금고에 있는 거 불안해서 안 되겠어. 오늘 밤에 빼돌려서 태워버리자. 혹시라도 그년이 냄새 맡고 들이닥치면 골치 아파. 마갑두는 자신의 약점을 지우기로 결심했다. 그 장부만 없으면 연화가 아무리 협박해도 법적으로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날 밤 25사단 본부 건물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당직 사관과 당직병만이 졸린 눈을 비비며 행정반을 지키고 있었다. 마갑두와 행보관은 몰래 중대장실로 잠입했다. 조용히 해. 들키면 끝장이야. 마갑두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다이얼을 돌렸다. 띠딕 띠딕. 철컹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검은색 가죽 표지의 두툼한 장부가 들어있었다. 지난 2년간 장병들의 부식비를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이 고스란히 적힌 마갑두의 목숨줄과도 같은 장부였다. 찾았다. 빨리 챙겨. 마갑두가 장부를 꺼내 행보관에게 건네려는 순간이었다. 슉.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행보관의 손등을 때렸다. 악. 행보관이 비명을 지르며 장부를 놓쳤다. 장부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바닥에 닿기 전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발이 장부를 가볍게 낚아채 허공으로 띄워 올렸다. 그리고 유령처럼 나타난 손이 공중에 뜬 장부를 낚아챘다. 이런 중요한 물건을 함부로 다루면 쓰나.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 연화였다. 그녀는 검은색 쫄쫄이 차림도 위장복 차림도 아니었다. 여전히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에는 검은색 비닐을 쓰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가릴 수 없었다. 너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 보안시설이야. 마갑두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다. 창문도 문도 모두 잠겨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벽을 통과한 것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보안? 구멍 뚫린 치즈 같은 보안을 믿었나 보군. 사실 연화는 과거 707 시절 모의 침투 훈련 때 이 부대의 보안 취약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환풍구의 위치, 사각지대인 CCTV의 각도, 순찰병의 동선까지 그녀의 머릿속에 모두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이곳에 침투하는 것은 제집 드나드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 연화는 손에 든 장부를 팔라락 넘겨보았다.
호. 가관이군. 삼겹살 파티 회식비 200만 원, 유흥주점 150만 원. 이걸 장병들 특식비 항목으로 처리했나? 심지어 김이병 어머니가 면회 와서 주고 간 기부금까지 꿀꺽했군. 연화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이리 내놔. 그거 훔쳐가면 절도죄야. 마갑두가 달려들었다. 연화는 가볍게 몸을 돌려 그의 돌진을 피했다. 마갑두는 허공을 가르고 책상 모서리에 허리를 찧었다. 절도라니. 나는 그저 잃어버린 양심을 찾아주러 온 것뿐이다. 연화는 장부를 품속에 넣었다. 이 장부는 내가 잘 보관하마. 그리고 이것을 사단장님 책상 위에 올려놓을지 아니면 헌병 대장님 책상 위에 올려놓을지는 내 행동에 달렸다. 야, 행보관, 뭐해? 저거 뺏으라고. 행보관이 주저하며 다가오려 하자 연화가 발을 구르며 바닥을 쾅 찍었다. 시멘트 바닥이 쩍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행보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경고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연화는 창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 이곳은 3층이었다. 미친. 마갑두와 행보관이 창가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귀신처럼 사라졌다. 마갑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제 자신의 목숨줄은 연화의 손에 넘어갔다. 분노보다 더 큰 공포가 그를 잠식했다. 다음 날 마갑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아침 점호 시간에 병사들에게 존댓말을 쓰는가 하면 급식소에 직접 가서 배식 상태를 점검했다. 병사들은 중대장이 뭘 잘못 먹었나? 귀신 들린 거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마갑두의 변화는 개과천선이 아니라 살기 위한 비굴한 연기에 불과했다.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게 하려면 더 큰 충격이 필요했다. 그리고 기회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며칠 뒤 예정된 사단 전술 훈련 평가. 25사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대규모 훈련이었다. 마갑두는 이 훈련에서 성과를 내어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했다. 하지만 그 욕심이 화를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12월의 양주는 혹독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함께 폭설주의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훈련은 강행되었다. 사단장은 악천후야말로 실전이다라며 강도 높은 훈련을 지시했다. 비룡부대 본부중대는 가막산 고지대로 이동하여 야전 지휘소를 설치하는 임무를 맡았다. 눈발이 굵어지며 시야가 5미터도 나오지 않는 악천후였다. 도로는 빙판길로 변해 있었다. 빨리빨리 움직여. 늦으면 다 죽는다. 마갑두는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다. 그의 초조함이 병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특히 운전병들에게 무리한 속도를 요구했다. 낡은 군용 트럭들은 굉음을 내며 미끄러운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 행렬의 맨 뒤 김이병이 타고 있는 2.5톤 트럭이 위태로워 보였다. 타이어 체인이 낡아 끊어질 듯 덜컹거렸지만 정비 불량을 숨기려던 마갑두는 그대로 운행을 지시했었다. 차가 왜 이래? 운전병이 당황하며 핸들을 꺾었다. 빙판길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 트럭은 춤을 추듯 미끄러지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 비탈길로 굴러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끼익! 쾅! 트럭의 앞바퀴가 낭떠러지 허공에 걸린 채 멈췄다. 조금만 더 밀리면 수십 미터 아래 계곡으로 추락할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적재함에 타고 있던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었다. 김이병은 구석에 처박혀 기절한 상태였다. 사고다. 사고 발생. 무전기에서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선두 지프에 타고 있던 마갑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훈련 평가 중에 대형 사고라니.
게다가 정비 불량이 들통나면 자신은 끝이었다. 야, 일단 다 내리게 해. 구조차 불러. 하지만 폭설로 인해 구조차가 올라오려면 1시간은 걸렸다. 트럭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기우뚱거렸다. 병사들이 탈출하려고 움직이면 무게 중심이 무너져 추락할 수 있었다. 진퇴양난이었다. 그때였다. 눈보라를 뚫고 누군가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회색 승복 위에 낡은 야전 상의 깔깔이 하나를 걸친 연하였다. 그녀는 절에서 기도를 하다가 앰뷸런스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비키십시오. 연화가 멍하니 서 있는 병사들을 해치고 사고 현장으로 다가갔다. 아니, 스님. 위험합니다. 오지 마세요. 소대장이 말렸지만 연화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트럭의 상태를 스캔했다. 앞바퀴 축이 부러졌고 무게 중심이 완전히 앞으로 쏠려 있었다. 병사들이 뒤쪽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그 반동으로 차가 미끄러질 것이다. 밧줄 가져오십시오. 당장. 연화의 호령에 압도된 병사들이 허둥지둥 견인줄을 가져왔다. 저 나무에 묶어. 빨리. 연화는 굵은 참나무의 밧줄을 감고 반대편 줄을 자신의 허리에 감았다. 그리고 미끄러운 비탈길을 타고 내려가 트럭의 범퍼 쪽으로 접근했다. 미친 짓이야. 스님 죽어요. 마갑두가 소리쳤다. 하지만 연화는 트럭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그녀는 707 시절 온갖 재난 상황에서의 구조 훈련을 마스터했었다. 그녀는 트럭의 프레임 중 가장 단단한 곳에 밧줄을 연결했다. 지금이다. 내가 신호를 주면 뒤에 있는 병사들부터 한 명씩 천천히 내려라. 절대 뛰지 마라. 연화는 트럭의 하부 프레임을 어깨로 받치고 버티기 시작했다. 2.5톤 트럭의 하중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연화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발이 진흙 속에 깊이 박혔다.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눈 속에서 그녀의 몸에선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내공을 운용하여 근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는 금강불괴의 형상이었다. 빨리 내려. 병사들이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트럭에서 뛰어내렸다. 트럭이 기우뚱할 때마다 연화는 온몸으로 그 무게를 받아냈다. 그녀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마지막으로 기절한 김이병을 동료가 업고 내려왔다. 모든 병사가 탈출에 성공하는 순간 연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트럭을 벼랑 반대쪽으로 밀어버리고 자신도 옆으로 몸을 날렸다. 쿡콱콱쾅. 트럭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간발의 차이였다. 연화는 눈밭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스님.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와 연화를 둘러쌌다. 그녀의 승복은 진흙과 기름 범벅이었고 어깨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다친 사람은 없느냐? 그녀의 첫마디에 병사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현장에 도착한 지휘관 차량에서 별 2개가 달린 성판을 단 레토나 한 대가 멈춰 섰다. 25사단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무슨 일인가? 보고하라. 사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내렸다. 마갑두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병사들이 연화를 부축해 일으켰다. 사단장의 눈이 연화에게 꽂혔다. 민간인? 자네가 병사들을 구한 건가? 연화는 힘겹게 고개를 숙여 합장했다. 비룡사이. 연화입니다. 사단장은 연화의 눈빛을 보고 멈칫했다. 낯이 익었다. 아주 오래전 합동훈련 때 보았던 전설적인 여군 장교의 눈빛. 헬멧을 쓰고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발랐었기에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강렬한 눈빛만은 뇌리에 박혀 있었다. 설마 독고소령?
사단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저녁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들었다. 이런 산골절에 비구니가 되어 있을 리가 없었다. 훌륭하오. 우리 군이 하지 못한 일을 스님께서 해주셨소.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사단장이 연화의 흑투성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마갑두를 노려보았다. 중대장. 이 사고 경위 철저하게 조사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 정비불량인지 지휘 소홀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만약 거짓이 있다면 자네 군복 벗을 각오해. 마갑두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연화는 병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비룡사로 돌아갔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예쁜 스님이 아니었다. 병사들에게 그녀는 살아있는 부처이자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다. 그날 밤 마갑두는 행정반에서 심할서를 쓰며 이를 갈았다. 독고희란. 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두고 봐. 내가 못 죽이면 밖에서 사람을 사서라도 널 없애버릴 거야.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 하나를 꺼냈다. 군 외부에 있는 조폭 출신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형님, 저 갑두입니다. 네, 처리해야 할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년입니다. 마갑두의 눈에 최후의 바락과도 같은 광기가 서렸다. 그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리고 연화는 요사체에 앉아 자신의 어깨에 붕대를 감으며 다가올 마지막 전투를 예감하고 있었다. 아수라장이 곧 열리겠구나. 겨울의 가막산은 자비가 없었다. 해가 지고 나면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는 혹한의 시간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비룡사의 고요를 깬 것은 매서운 칼바람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승냥이들이었다. 마갑두가 불러들인 이들은 의정부 일대에서 불법 대부업과 유흥업소를 관리하는 조직 폭력배들이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쌍칼 박철구는 마갑두와 동양 출신으로 돈만 주면 노인과 어린아이도 가리지 않고 패는 질 나쁜 건달이었다. 부대 후문을 지키던 위병소 근무자는 마갑두의 사전 지시로 입을 다물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엔진 소리를 죽인 채 은밀하게 영내 도로를 타고 올라와 비룡사 입구에 멈춰 섰다. 형님 여깁니까? 무슨 군부대 안에 절이 다 있습니까? 시끄러워. 마 대위가 부탁한 거니다. 깔끔하게 처리해. 여승 하나 병신 만들어서 절에서 쫓아내면 된다. 겁만 좀 주고 얼굴에 칼자국이나 하나 내주라더군.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 10여 명이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군화 대신 뾰족한 구두를 신고 눈 덮인 산사를 짓밟으며 올라갔다. 적막한 경내에는 풍경 소리만이 댕그랑거리고 있었다. 박철구는 담배를 하나 물어 불을 붙이고는 대웅전 앞 마당에 서 있던 석등을 발로 걷어찼다. 콰직. 오래된 석등의 귀퉁이가 부서져 나갔다. 아무도 없냐? 부처님 주무시냐? 고함 소리에 요사체 문이 열리고 해공 스님이 급히 나왔다. 누구십니까? 늦은 밤에 도량에서 무슨 행패입니까? 아, 늙은이는 빠져. 우리는 여기 젊고 예쁜 스님 볼 일이 있어서 왔으니까. 연화 스님이라고 있지? 나오라 그래. 박철구의 부하들이 해공 스님을 거칠게 밀쳤다. 노 스님이 눈길 위에 나뒹굴었다. 스님. 어둠 속에서 비명 같은 외침과 함께 연화가 튀어나왔다. 그녀는 쓰러진 해공 스님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의 눈이 횃불처럼 타올랐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다. 연화야 물러서거라. 이들은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다. 연화는 스님을 안전한 처마 밑으로 모신 뒤 천천히 몸을 돌려 사내들을 마주보았다. 10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를 반원 형태로 포위하고 있었다. 승복은 얇았지만 그녀의 등에서는 뜨거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 했다. 마갑두가 보냈나.
연화의 목소리는 북풍보다 차가웠다. 박철구는 킬킬거리며 연화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호, 소문대로 한미모하시네. 비군이 하기엔 아깝다야. 오빠랑 나가서 술이나 한잔할까? 마 대위가 너 좀 손봐주라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그래. 박철구가 더러운 손을 뻗어 연화의 뺨을 만지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우두둑. 연화가 박철구의 검지를 낚아채 뒤로 꺾어버렸다. 아! 박철구의 비명이 가막산을 울렸다. 연화는 꺾인 손가락을 놓지 않은 채 그대로 박철구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그의 턱을 올려쳤다. 퍽! 박철구의 고개가 젖혀지며 입에서 피 섞인 침과 부러진 이빨이 튀어나갔다. 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부하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인연이 죽여. 쇠파이프가 연화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연화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나 쇠파이프는 그녀의 옷자락만을 스치고 허공을 갈랐다.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공격을 흘려내고 있었다. 특전사 시절 익혔던 근접 격투 술식큐 씨의 정수였다. 연화는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내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윽! 사내가 숨을 못 쉬고 꼬꾸라지자 그녀는 그의 손에서 떨어진 쇠파이프를 발등으로 차올려 손에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으로 사람을 치지 않았다. 대신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달려드는 다른 사내의 야구 방망이를 막아냈다. 깡! 금소금이 요란하게 울렸다. 연화는 쇠파이프를 쥔 손에 내공을 실어 튕겨냈다. 상대방은 손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에 방망이를 놓쳤다. 너희는 군인도 무도인도 아니다. 그저 힘없는 이를 괴롭히는 양아치일 뿐. 연화는 춤을 추듯 사내들 사이를 누볐다. 그녀의 손바닥이 사내들의 명치, 관절,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때릴 때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비명이 화음처럼 들려왔다. 으악! 내 팔! 내 팔! 다리가 안 움직여.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마당에는 10명의 사내들이 뒹굴고 있었다. 멀쩡히 서 있는 것은 연화뿐이었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턱이 부서진 박철구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다. 너 뭐야? 귀신이야? 박철구는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다. 은색 칼날이 번뜩였다. 오지 마. 찌른다. 연화는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맨손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했다. 내 놈이 쥔 그 흉기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보여주마. 박철구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찔러왔다. 연화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박철구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그리고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하며 바닥에 얼굴을 처박게 했다. 크악!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이다. 피를 보게 하지 마라. 연화는 박철구의 팔을 부러뜨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당장 네 발로 기어서 산을 내려가라. 그리고 마갑두에게 전해라. 승냥이 100마리를 보내도 호랑이를 잡을 수는 없다고. 연화가 그를 놓아주자 박철구와 부하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허둥지둥 승합차에 올랐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소란이 멈춘 마당. 연화는 흐트러진 승복을 정리하고 해공 스님에게 다가갔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연화야. 너의 눈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으나 너는 또다시 상처를 입었구나. 해공 스님은 연화의 찢어진 손등을 어루만졌다. 쇠파이프를 막아내다 생긴 상처였다. 상처는 아물면 그만입니다. 허나 저들이 망가뜨린 군의 기강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는 멀리 어둠 속에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마갑두였다. 그는 숲속에 숨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가 깡패들이 전멸하는 것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연화와 눈이 마주친 순간 마갑두는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도망쳤다. 이제 끝을 볼 때가 되었다. 연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일은 사단 창설 기념일이자 트럭 사고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25사단 사령부 연병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사단 창설 60주년 기념식과 함께 유공자 표창이 예정되어 있었다. 사단 예하 전 부대 지휘관들과 장병들, 그리고 지역 유지들까지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 단상 중앙에는 사단장 소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는 참모장과 연대장들이 도열해 있었다. 마갑두는 퉁퉁 부은 눈을 선글라스로 가린 채 본부중대 대열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초조했다. 어젯밤 박철구 패거리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설쳤다. 게다가 오늘 표창 대상자의 비룡사 연화 스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안 돼. 그년이 단상에 올라와서 사단장님한테 헛소리라도 하면 나는 끝이야. 마갑두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헌병대 수사관에게 미리 거짓 제보를 해둔 상태였다. 연화가 신분을 위장한 간첩 혐의가 있으며 어젯밤 민간인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다음은 지난 혹한기 훈련 중 차량 전복 사고에서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전우를 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국 비룡사 연화 스님 단상 앞으로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연병장 한쪽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연화가 걸어 나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 삭발한 머리, 낡은 승복.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군인들보다 더 절도 있고 위엄이 넘쳤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때 마갑두가 대열을 이탈하여 단상 앞으로 뛰어나갔다. 사단장님, 안 됩니다. 저 여자는 표창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장내 분위기가 술렁거렸다. 사단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중대장,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사단장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스님이 아닙니다. 신분이 불확실한 자입니다. 어젯밤에는 절에 찾아온 선량한 민간인들을 무차별 폭행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갑두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쏟아냈다. 그는 미리 섭외해둔 붕대를 칭칭 감은 박철구의 부하 하나를 증인이라며 끌고 나왔다. 여기 보십시오. 저 여승의 폭력에 뼈가 부러진 피해자입니다. 박철구의 부하는 연화의 눈치를 살피며 덜덜 떨면서도 마갑두가 시키는 대로 억울한 척 연기를 했다. 맞습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저 여자한테 두들겨 맞았습니다. 장내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스님이 사람을 팼다고. 역시 뭔가 수상했어라는 말들이 들려왔다. 사단장은 차가운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스님, 저 말이 사실입니까? 연화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단상 계단을 또벅또벅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사단장 앞 3m 지점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박철구의 부하를 쳐다보았다. 선량한 민간인이 쇠파이프와 잭나이프를 들고 부처님 도량에 난입합니까? 연화의 일갈의 부하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마 대위, 당신은 그들이 깡패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사주했으니까요. 이 여자가 끝까지 거짓말을. 헌병대장님,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하십시오. 마갑두가 길길이 날뛰었다. 헌병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려 했다. 그 순간 연화는 쓰고 있던 회색 털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승복의 윗단추를 풀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옷을 벗으려는 줄 알고 기겁했다. 하지만 그녀는 승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와 군번줄을 꺼내어 사단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제 신분이 불확실하다 하셨습니까? 사단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군번줄을 집어들었다. 은색 인식표에는 익숙한 군번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소령 독고휘란. 사단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가 독고 소령인가? 그 이름이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독고휘란. 군 생활을 오래 한 간부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전설적인 이름. 대테러 작전에 살아있는 신화이자 검은 베레의 마녀라 불렸던 그 인물. 참모장과 연대장들도 경악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도 안 돼. 독고 소령은 3년 전 작전 중 실종 처리되지 않았나? 아니 독고휘라는 차려 자세를 취했다.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자세는 현역 군인보다 더 완벽한 부동 자세였다. 충성. 예비역 소령 독고휘란 사단장님께 신고합니다. 그녀의 경례는 칼날처럼 예리했다. 사단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주 경례를 했다. 살아 있었군. 세상에 자네가 비구니가 되어 내 부대에 있었다니. 상황이 반전되자 마갑두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주저앉았다. 소령? 저 여자가. 특전사 소령? 자신이 희롱하고 괴롭혔던 여승이 자신보다 계급도 높고 비록 예비역이지만 군 경력으로 따지면 비교조차 안 되는 하늘 같은 선배였다니. 게다가 707 출신이라니. 그가 감히 덤빌 상대가 아니었다. 독고휘라는 사단장에게 정중히 말했다. 사단장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하를 잃은 죄책감에 도망쳤던 못난 장교입니다. 허나 제 눈앞에서 군복을 입은 자들이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꼴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마갑두가 훔치려 했던 그 이중 장부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본부중대장 마갑두 대위가 지난 2년간 장병들의 피와 땀을 횡령하고 착복한 증거입니다. 또한 어젯밤 절에 난입한 자들은 마 대위가 사주한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마갑두는 끝났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아니야. 저거 다 조작이야. 나는 억울해. 하지만 이번에는 헌병들이 그를 놓치지 않았다. 헌병대장이 직접 나서서 마갑두의 팔을 꺾어 눌렀다. 마갑두 대위, 당신을 군형법 위반 및 특수폭행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철컹. 은팔찌가 마갑두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발버둥 치며 왕대포를 찾았지만 왕대포와 그 일당들은 이미 대열 뒤쪽에 숨어 고개를 쳐박고 벌벌 떨고 있었다. 사단장은 마이크를 잡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렸던 영웅을 되찾았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숨어있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게 되었다. 독고 소령, 아니 연화 스님. 귀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사단장이 단상에서 내려와 독고 휘란의 손을 잡았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장병들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와! 김이병은 대열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목이 터져라 박수를 쳤다. 스님, 아니 소령님, 감사합니다. 독고 휘란은 환호하는 장병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마갑두가 끌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쫓았다. 아직 그녀의 교육은 끝나지 않았다. 법의 심판과는 별개로 인간으로서의 깨달음을 주어야 했다. 마갑두는 사단 헌병대 영창에 수감되었다. 헌병 수사 결과 그의 죄목은 상상을 초월했다. 횡령, 가혹행위 묵인, 민간인 청부 폭력, 근무지 이탈 등. 그는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독고휘라는 사단장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나 했다. 사단장님, 마갑두 대위와 그 추종자들을 이송하기 전 마지막으로 비룡사에서 참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들의 군기를 마지막으로 잡겠습니다. 사단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뜻이 그렇다면 허락하지. 하지만 물리적인 폭력은 안 되네. 걱정 마십시오.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울림을 주겠습니다. 며칠 뒤 수갑을 찬 마갑두와 왕대포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악질 병사들이 포승줄에 묶인 채 비룡사 앞마당에 무릎을 꿇었다. 헌병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해공 스님과 독고휘란이 서 있었다. 마갑두는 수척해진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독고휘란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독고휘란은 군복이 아닌 승복을 입은 채 그들 앞에 섰다. 고개를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에 마갑두와 왕대포가 쭈뼛거려며 고개를 들었다.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곳이 이곳이다. 너희가 돼지처럼 먹고 마시며 더럽혔던 곳이 이곳이다. 독고휘란은 왕대포에게 다가갔다. 왕병장. 너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것이 생존 방식이라 믿었겠지. 허나 그것은 짐승의 방식이다. 진정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쓰는 자다. 그녀는 왕대포가 김이병에게 했던 짓들을 하나하나 읊었다. 왕대포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왕대포가 흐느꼈다. 독고휘란은 마갑두 앞에 섰다. 마갑두 대위. 당신은 지휘관이었다. 부하들은 당신의 등만 보고 따라간다. 당신의 등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부하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면목 없습니다. 마갑두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당신이 진급에 눈이 멀어버린 양심, 당신이 쾌락에 빠져 잊어버린 군인 정신. 그것을 되찾기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허나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라. 죗값을 달게 받고 다시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라. 독고휘라는 해공 스님이 건네준 죽비불가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 쓰는 도구를 들었다. 오늘 나는 전직 소령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수행자로서 너희의 번뇌를 깨트려 주마. 딱, 딱. 청명한 죽비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다. 마갑두와 왕대포의 어깨 위로 죽비가 내리꽂혔다. 그것은 살을 찢는 고통이 아니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차가운 일격이었다. 마갑두는 죽비를 맞을 때마다 몸을 떨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지난 날이 너무나 부끄럽고 추악해서 흘리는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었다. 끄흐. 잘못했습니다. 제가 쓰레기였습니다. 마갑두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했다. 왕대포와 다른 병사들도 통곡했다. 비룡사 마당은 참회의 울음바다가 되었다. 김이병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독고휘란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독고휘란은 김이병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훗날 내가 선임이 되었을 때 절대 오늘을 잊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필승. 김이병이 서툴지만 힘찬 경례를 했다. 독고휘란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받아주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사단장은 독고휘란에게 군 복귀를 제안했다. 독고소령, 다시 군복을 입을 생각 없는가? 자네 같은 인재가 절에만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야.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돕겠네. 명예 회복도 시켜주지. 하지만 독고휘란은 정중히 거절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는 이미 군인으로서 죽었고 수행자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전장이 아니라 상처받은 병사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이곳 비룡사입니다. 아쉽구먼. 정말 아쉬워. 사단장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갔다. 계절이 바뀌고 비룡사에는 다시 봄이 왔다. 마갑두와 왕대포는 사라졌지만 비룡사는 이제 병사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연화 스님을 보기 위해 혹은 그녀의 무용담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하지만 연화는 더 이상 무력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차를 우려내어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가끔 거드름 피우는 신입 간부가 오면 눈빛 한 번으로 제압하는 정도였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연화는 해공 스님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연화야, 이제 마음속에 칼날이 조금 무뎌졌느냐? 예, 스님. 이제 칼은 녹이 슬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 연꽃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독고휘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 박인 손이었지만 이제 그 손은 사람을 해치는 손이 아니라 구하는 손이었다. 그녀는 평온했다. 비룡은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땅에 남아 중생을 품기로 한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그녀의 얼굴에 맑고 고운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빛나는 아름다움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